열린민주당의 공약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약도 12가지,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삼선 제한법 125 공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국회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국회 개혁에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하자.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삼선을 했으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로 하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선을 제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많지 않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예. 현실을 보면은요.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4선 이상인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예. 네. 생각보다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고 총선 때마다 물갈이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그렇죠. 포진을 했군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선이 가능하냐면 본인 자신에 대한 지역구에서의 지원보다는 예. 당의 공천에 의해서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예. 다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정한 개인을 말씀드려 좀 죄송하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네, 동대문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3선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4선에 도전하시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1위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근데 당에서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분을 공천을 안 했어요. 예. 그러고서는 사실은 정치 신인으로 그 동네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을 전략 공천이라 말하자면 옛날식으로 보면 낙하산 공천을 한 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민병두 의원의 지지율은 지금 뭐 거의 뭐 10몇 %에 불과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분이 누리는 지지도는 그분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당에 대한 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사실 후보로서의 경쟁력보다는 당내에서의 정치 말하자면 자리 싸움에서 순위를 앞당겨서 받은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자기 공천만 받기만 하면 그냥 오래 간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만약에 저희 나라 정당들이 제대로 된 뭐 서구에 하듯이 오픈 프라이머리, 예.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 정당원이 직접 참여해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 의해서 뽑힌 의원의 후보에 의해서 또 선거를 거쳐서 다선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사실은 당에 의해서 일방적인 공천 덕분에 오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오래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이죠. 예. 자, 뭐 경제통으로 알려지셨고 경제 관련 공약도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쏟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에 건강보험료 책정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된다. 일원화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으로 하는 것 플러스 재산에 자동차까지 끼워서 그렇죠. 예.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도리어 소득이 끊기고 이제 퇴직을 하고 물러나면 건강보험료가 확 뛰는 맞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단 예.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장 근로자의 부모들, 피부양자로 등록한 분들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내서 불변인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이제 폐해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다른 나라들은요. 예. 심지어는 뭐 일본 또는 뭐 대만까지 예. 건강보험료를 다 소득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소득 기준으로 가자. 예. 이렇게 되면 사실은 포함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제도에 숨어서 내지 않던 분들도 그 소득에 의해서 내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산 기준이 빠지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도리어 그 건강보험료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물론 지역 가입자들은 물론 더 낮아지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산 얘기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을 각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낫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복지제도의 많은 부분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사립학교인데 예.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말이 사립이지 그 재정의 약 90% 이상을 국가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사립학교의 교주들이 마음대로 이제 전행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문제가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지금 번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준비를 안 해가지고 국공립이 적다 보니까 이제 사립으로 많이 보낸단 말이죠. 이제 예.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립한테 이제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돈을 받은 유치원 원장들이나 아니면은 어린이집에서 돈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뭐 박용진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예. 나온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아동을 시설에 맡겼을 때 바우처를 통해서 지급되는 돈보다 예.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이 훨씬 적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아이를 안 보내면 마치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리어 그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에 대한 과잉 수요를 만들어낼 수도 예. 있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에는 단순하게 어린이집 어디를 보낼 거냐라는 선택권도 있지만 예. 가정에다 그냥 둘 건지 아니면은 가정 근처에 있는 그 이웃한테 맡길 건지 예. 아니면 부모님한테 맡길 건지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이 시설에만 맡겨야만 예. 지원이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영유아 경우에 0에서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는 꼭 그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예.